1504년 음력 3월에 어느 깊은 밤 창경궁 한복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남자가 장칼을 든 채 침전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조선의 열대왕 연산군이었습니다. 그가 노려보는 여인은 자신의 친할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분노에 찬 손자의 일갈에 68세의 늙은 대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인수대비는 창경궁 경춘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폐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연산군은 잔인한 폭군이고 인수대비는 왕실을 지키는 강한 어른 사극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폭군이구나 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 진실을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다면 처음 드는 감정은 아마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 자라나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분노가 되어 폭발한다면 한 사람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폭군을 타고난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군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482년 그날 사약을 받아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패비 윤씨, 연산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500년 전 조선의 비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느 가족 안에서 묵묵히 쌓여가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 오늘 그 30년의 진실을 함께 마주합니다. 이야기는 14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봄, 정너? 자네. 그해 봄, 한 젊은 여인이 궁궐문을 들어섰습니다. 이름은 윤씨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신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윤기견은 가난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변변한 재산도 든든한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미모와 총명함이 그녀를 궁궐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들어선 곳은 조선 9대 왕 성종의 후궁 자리였습니다. 당시 성종의 정비는 한명회의 딸인 공해왕후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의 딸 앞에서 가난한 선비의 딸 윤씨는 그저 작은 별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1474년 어린 공해왕후가 후사 세자 없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중전의 자리가 비었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바로 윤씨였습니다. 1476년 마침내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이 조선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녀는 성종의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조선 최악의 폭군이 될 아이 연산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갓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비의 자리. 그러나 윤 씨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인수대비 성종의 친어머니이자 조선 왕실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그녀의 친정은 명나라까지 닿아 있는 명문가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직접 내훈이라는 책을 펴낼 정도로 여성의 행실에 엄격했습니다. 며느리란 모름지기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의 후궁들조차 질투하지 않는 것이 부덕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 윤 씨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감정 표현이 솔직했습니다. 사랑을 중요시했고 남편의 마음을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은 처음부터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문가 출신의 시어머니와 가난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 유교적 부덕을 강조하는 시어머니와 사랑에 솔직한 며느리, 이런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 있다면 갈등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500년 전 궁궐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집에서나 쌓여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성종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호학군주로 칭송받는 성종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색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후궁을 두었고 특히 엄숙이와 정숙이를 깊이 총애했습니다. 밤마다 후궁들의 처소를 드나들었고 왕비 윤 씨의 침전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사랑 하나로 왕비가 된 그녀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이 사랑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1477년 어느 날 윤 씨의 처소에서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극약 비상이었습니다.
그것도 곶감에 발라놓은 채로. 그리고 함께 발견된 것은 후궁들을 저주하는 굿을 하는 방법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누구를 죽이려 한 것인지는 명백했습니다. 성종, 그리고 후궁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실제로 윤 씨가 한 일이라는 설도 있고 누군가가 모함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록에는 윤 씨의 어머니 신 씨와 나인들이 함께 꾸며낸 일이 드러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수대비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여인은 국모의 자격이 없다. 며느리를 빈으로 강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하지 않았다면 윤 씨의 운명은 그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빼앗긴 분노 시어머니에게 받는 멸시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그녀를 점점 더 위태로운 길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1479년 6월에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누구의 손톱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왕비 윤 씨의 것이었습니다. 야세에 의하면 그날은 윤 씨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생일인데도 자신을 찾지 않고 후궁의 처소에 머무는 남편, 참다 못한 윤 씨가 후궁의 처소까지 쫓아갔고 그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종의 얼굴에 난 손톱 자국을 본 인수대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즉시 며느리의 폐위를 명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인수대비의 결심은 단호했고 성종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1479년 6월 2일 왕비 윤 씨는 폐서인이 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중전이 된 지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 100일을 지난 둘째 아들이 있었지만 궁궐을 나가는 그녀에게 그 아이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궁에 두고 온 그 어린 둘째 아들이 100일도 안 되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떨어진 그 작은 생명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한편 궁궐에는 첫째 아들 윤기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4살, 그는 자신의 아시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그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습니까? 어린 윤기 물었을 때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새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정연왕 후 윤 씨 그녀는 윤글 친아들처럼 키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리는 그렇게 쉽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융의 마음 한구석에는 사라진 어머니에 대한 갈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누군가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난 윤 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실록에 의하면 그녀는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빗지도 화장을 하지도 않은 채 매일 울며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오직 한 가지 희망, 언젠가 자신의 아들이 자라 자신을 다시 부르는 날을 기다리며. 그러나 인수대비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자 윤기 점점 자라나자 조정에서는 폐비를 동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새 어머니를 어찌 백성처럼 살게 하십니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드려야 합니다. 이 목소리들이 인수대비의 귀에 닿았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자라서 어미의 일을 알게 된다면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다음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482년 음력 8월 16일 조선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좌승지 이세좌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의 목숨을 끊어놓을 사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폐비 윤 씨가 머물던 사가였습니다. 폐위된 지 3년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은 이제 초라한 집에서 매일 울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8살,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사실 윤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계기는 바로 시어머니 인수대비의 한마디였다고 전해집니다. 야사인 김효록에 의하면 인수대비는 환관 안중경에게 폐비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거짓 보고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윤 씨는 매일 곱게 화장하고 머리를 빗으며 조금도 뉘우치는 빛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면 원자가 자라기를 기다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가 사실이었는지 야사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패비 윤 씨가 살아있는 한 인수대비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사약은 내려졌고 윤 씨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흘린 피로 적삼 한 장을 적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정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내 아들이 자라거든 이것을 보여달라.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 피 묻은 적삼 한 장이 그렇게 친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적삼이 22년 뒤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 줄을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 씨의 죽음 이후 성종은 한 가지 명을 내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 세자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 어쩌면 그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자기 손으로 죽인 죄책감, 그것을 아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다시 한번 못 박았다고 전해집니다. 내 사후 100년 동안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 10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자신의 손자, 어쩌면 증손자 때까지 이 비밀이 묻혀있기를 바라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100년의 약속은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1494년 성종은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패비 윤 씨가 죽은 지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죄책감이 그의 수명을 갉아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18살의 어린 왕이 즉위했습니다.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즉위 초의 연산군은 우리가 아는 그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왕의 뜻을 이어 학문을 장려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그도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4살 때부터 새어머니 정현왕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정현왕후는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아들 진성대군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늘 어딘가 비어있는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던 나의 진짜 어머니에 대한 갈증. 즉위 후 그는 그 갈증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던 할머니 인수대비 사사건건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신하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연산군은 신하들의 간언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3사의 언관들이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느꼈고 조정에서 자신만 외톨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왕 성종이 길러놓은 학자들의 정상적인 직무였지만 연산군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498년 그 불만이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무오사와 김종직의 제자들을 비롯한 살림 세력이 대거 처벌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관 김일손이 쓴 사초에 부왕 세조를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연산군은 처음으로 조정에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무오사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다 해도 연산군은 어머니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날 그에게 진실을 알려줬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요? 어쩌면 더 빨리 갑자사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의 통치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은 위축되었고 그는 마음대로 사냥과 잔치를 즐겼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몰두했고 흥청들을 불러 매일같이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폭군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분노들이 쌓이고 작은 무시들이 쌓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풀리지 않은 어떤 갈증이 있을 때 사람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연산군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4년 운명의 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해 봄 누군가가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22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 한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이 마침내 그 아들의 손에 닿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풀리는 순간 조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시어머니의 30년 전 결심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 그것은 인수대비도 성종도 그리고 연산군 자신도 미처 상상하지 못한 폭풍이었습니다. 1504년 봄 22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의 문을 연 사람은 간신 임사홍이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처남 신수군과 손을 잡고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비밀을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사실 전하의 청원의 어머니는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 인수대비와 부왕의 후궁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을 것입니다. 20년 넘게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몰랐던 아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처음 든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그 배신감. 아버지 성종도, 새어머니, 정현왕후도, 할머니, 인수대비도, 모든 신하들도 누구 하나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깊은 배신감. 그리고 그 배신감이 자라나 어디로 향할지 모를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가 가져왔습니다. 22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 묻은 적삼 한 장 연산군은 그것을 받아들고 무릎을 꿇은 채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 이 아들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아는 그 폭군 연산군이 시작되었습니다. 1504년 음력 3월 20일 밤 연산군은 부왕성종의 후궁 2명을 끌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였습니다. 그는 두 후궁의 친아들들에게 명했습니다. 내 어미를 직접 때려 죽여라. 어린 안양군과 봉강군은 차마 그럴 수 없었지만 연산군의 협박 앞에 결국 자루에 든 자신들의 어머니를 때려야 했습니다. 두 여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후궁의 시신을 산과 들에 뿌리게 한 뒤 숨이 끊어진 어머니들의 머리채를 잡힌 안양군과 봉강군을 끌고 그날 밤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인수대비의 침전이었습니다. 깊은 밤 침전문이 박살났습니다. 68세의 늙은 대비 앞에 손자가 장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오프닝에서 본 바로 그 장면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연산군이 머리로 인수대비를 들이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정사인실록에는 칼을 휘두르며 처용물을 추어 대비가 충격받아 병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날의 충격은 너무도 컸습니다. 한 달 뒤 1504년 음력 4월 27일 인수대비는 창경궁 경춘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30년 전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시어머니, 그녀의 마지막은 다름 아닌 그 며느리의 아들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끔찍한 폭군의 씨앗을 뿌렸구나. 인수대비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를 죽임으로써 손자를 지키려 했던 그녀의 선택이 오히려 그 손자를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만들고 끝내 자신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수대비의 죽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관여한 모든 신하의 명단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산자는 끌어내 죽이고 죽은 자는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갑자사와 1504년의 그 피바람은 조선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화를 입은 사람만 230여 명, 그중 사형당한 사람이 119명이었습니다.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져갔던 이세좌 폐위에 찬성했던 윤필상, 이극균, 성준, 김갱필이들은 모두 잡혀와 처형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 정창송 같은 공신들조차 무덤이 파헤쳐져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30년 전 한 시어머니의 결심이 결국 230명의 목숨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이 광기의 끝에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산양향락, 흥청망청, 도성 근처의 민가를 모두 헐어버리고 사냥터를 만들었으며 매일같이 흥청들과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죽인다고 해서, 그가 분노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더 깊어진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506년 9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주도한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지친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반정을 환영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 전체를 호령하던 왕은 이제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갇힌 죄인이 되었습니다. 별감과 상궁들은 한때 왕이었던 그를 조롱했고 독사를 시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 중 그에게 들려온 가장 끔찍한 소식은 어린 아들들이 모두 사약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했고 결국 유배 2달 만인 1506년 음력 11월 6일 역질과 화병의 후유증으로 34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신씨가 보고 싶다. 그를 끝까지 사랑했던 아내 폐비 신씨를 그리워하며 연산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권력을 잃고 자식을 잃고 끝내는 자신마저 잃은 한 남자의 마지막 그가 마지막으로 그리워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사랑해준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죽음에서 시작된 비극은 또 다른 어머니의 30년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패비신 씨는 두 아들마저 잃고 1537년까지 31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죽은 남편과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1473년 한 여인이 궁궐문을 들어선 그날부터 1506년 한 왕이 강화돼서 눈을 감은 그날까지 33년의 시간 동안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비극, 그 모든 것이 1482년 그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린 그 한 잔의 사약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1504년 음력 4월 27일 인수대비가 숨을 거둔 그날 창경궁 경춘전의 풍경은 30년 전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받던 그 사가의 풍경과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습니다. 한 며느리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극이 한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마침내 한 바퀴를 돌아온 것입니다. 30년 전 한 며느리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30년 후 그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모욕당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마저 2년 뒤 강화돼서 31살의 제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패비 윤 씨, 인수대비, 성종 연산군, 한 가족이었던 네 사람은 모두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인수대비였을까요? 며느리를 끝까지 몰아붙여 사약을 받게 한 시어머니. 그러나 그녀도 처음부터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자라며 배운 유교적 부덕, 그것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패비 윤 씨였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질투를 거두지 못한 며느리. 그러나 그녀의 분노는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한 여인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사랑 하나로 왕비가 된 그녀에게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종이었을까요? 두 여인의 갈등에서 끝까지 어머니의 편에 섰던 남편이자 왕. 그러나 그도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하는 아들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군주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죽기 전 남긴 100년의 유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의 마지막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산군 어머니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조선을 피바다로 만든 폭군.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저 그리웠던 4살의 아이였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악인이 되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 한 가족과 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폭군을 타고난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 잔인한 사람, 잘못된 사람. 그러나 연산군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한 단계 한 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진실의 은폐, 가족의 침묵, 신하들의 무시,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을 광기의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폭군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폭군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든 것은 그를 둘러싼 우리 모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지 500년 전 조선 왕실의 비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느 가정 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실이 누군가에게 숨겨진 채 묵묵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갈등들이 언젠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한마디, 한 선택, 한 침묵, 그것이 3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500년 전 인수대비도 패비 윤 씨도 성종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504년 그날 밤 창경궁의 침전에서 한 손자가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그 질문에 인수대비는 끝내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그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자신이 내린 그 한 번의 결심이 이런 결말로 돌아올 줄 그녀는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패비 윤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 묻은 적삼, 그것이 22년의 시간을 건너 아들에게 닿았을 때 한 어머니의 슬픔은 한 아들의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한 나라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인수대비가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만약 성종이 어머니의 결심을 한번 막아섰더라면, 만약 누군가 어린 연산군에게 진실을 말해주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든 비극은 한순간의 큰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것 같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주하는 이유는 500년 전 한 왕조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진실이, 한 번의 이해가, 한 번의 용서가 때로는 30년 뒤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패비 윤 씨와 인수대비 그리고 연산군이 5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무거운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수대비가 되거나 패비 윤 씨가 되거나 성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침묵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연산군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